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 격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자, 두 분의 종횡무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해문 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강복절날 휴무였지 않습니까? 네, 방송 그렇죠.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복절날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강복절 기념사, 또 역사 논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 등등, 또 중일마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등등 지금 한 2주 사이에 뭐가 큰 난리가 났는데 일단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근데 저 이 사건에 대한 이제 본질이 뭐 윤석열 정부의 그 문제다라는 네.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더 위중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예. 사실 우리 사회의 주리는 친일 청산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대한민국에. 그런데 한 번씩 광복절이라는 기간 동안 예. 과거사 청산, 친일 문제, 그다음에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주간, 정확하게는 한 8월 7일부터 15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전 국민이 그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울분과 현대사의 문제점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인데 네. 이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독립기념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일마 뭐 건국절 논란으로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조선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애도 추념의 기간을 다 망쳐버렸다는 365일간 우리가 친일 막 일제 뭐 이거 아니잖아요. 네. 정말 많아봤자 그 일주일이거든요.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인데 딱 그때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저날이 중요한 게 저 일본과 예.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8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정이 빡빡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때 마이크가 오기 때문에 그때 한마디 해야 또 1년이 돌아가는데 지금 마이크가 안 왔어요. 지금 네.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때 과거사 그 청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날, 중요한 주에 이 독립기념관장, 중일마 등등으로 또 기념사도 일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얘기만 한참 해놓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떨 때 이제 웃음도 나오고 네.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21세기 2024년에 대한민국이 맞나? 예, 좀 해도 너무한다.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뭐 지금 우리 대통령이 뭘 나서가지고 자기의 의지가 막 그렇게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좀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이나 움직이는 몇 명의 인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내용 한번 다시 말씀을 해보면 역사인식 비판 오니까 대통령실은 아유 일본 수십 살 차가 있는데 피로감 쌓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예전에 친구 이철수 뭐죠 교수님 이철우인가? 이철우 교수님 또 그의 아버지 이종찬 강복회장 그분들이 상당히 화가 나셨어요. 대통령이 뭔가 어떤 사람들이 참 그림 자꾸 그리는 것 같다 안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거는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입장에서 제가 말을 해야지 열이 팍 받으면서 이게 느낌이 오는데요. 네. 아니 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관한 이 네. 기본적인 사실을 한국 사람들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일본이 조선 진출 과정에서 첫 번째 일본의 조선 진출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전해서 시모노세키에서 이홍장을 불러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는데 그 일조가 조선을 독립국으로 한다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1870년 그 이전에 이전에. 그러면은 중국의 어차피 속국이었던 나라를 일본이 근대의 힘으로 제도화를 개혁해 주어서 근대의 길로 인도에서 철도도 놔주고 근대화 시키고 양반산업도 없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본의 과도한 책무이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출발점에 있다는 거죠. 이런 지금. 역사 인식의 시작이. 네. 그러면 찬란하고 빛나는 대한민국이 근원하고 있던 게 조선의 빛나고 찬란한 문화유산이 일본 때문에 없어진 것이냐. 그럼 1910년 이전에 과연 1910년 이전에 조선의 문화가 찬란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유산을
이었는지를 보면 간단한데 그런 문화유산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예. 누가 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요. 누가 해달라 그랬냐고요. 예. 아니 어쨌든 서세동점의 기간에서 일본이 내세웠던 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은 네. 일본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의 중심이 돼서 서세동점의 물결을 백인들의 무력으로 아시아를 침략해온 걸 일본이 중심이 돼서 막겠다는 거잖아요. 네. 또 조선은 어차피 중국의 속국이었고 일본이 아니었으면 청나라나 러시아의 속국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켰는데 니들이 일본의 은혜를 망각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때리는 것이 맞냐라고 주장하는 게 그 일본식 역사관인데 일본하고 똑같은 사고 방식 같은 이런 생각에서 보면 저 윤석열 정권의 문제는 풀립니다. 이제 이 진짜로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요? 그럼 우리가 의미 없는 민족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온 아시아에 있는 민족이고 이렇게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시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잔존 일본인. 진짜 일본인. 제가 볼 땐 다 DNA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 이게 답이 나오지.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아니 이해가 되냐고요. 네. 1910년 당시에 조선은 네. 스스로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고종이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반상의 구별, 신분차별을 해결하지 못한 나라가 네. 화폐 개혁을 하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겠냐? 그다음에 1945년 그럼 너희 힘으로 해방될 수 있었냐? 해방될 수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너희들의 힘으로 독립을 지킬 수도 없고 너희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도 않았으면 너희들의 독립을 가져다 준 연합국 승전국 미국만을 잘 들어야지 왜 니들이 함부로 아시아의 정세를 운운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 스님 보실 때는 네. 그거에 대한 반박도 해주십시오.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 할 때마다 그럴싸하게 말씀을 하시는 너무 화가 나거든. 역사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민족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치가 프랑스를 지배를 했잖아요. 잠깐 몇 년, 4년, 3년. 그때 비시 정부가 있었잖아요. 네. 비시 정부를 프랑스는 4년간은 우리는 독일이었어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프랑스는 계속적으로 역사가 유지된 나라고 독일이 잠깐 돌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제 말이 예. 8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 국민이 힘을 모여서 이런 생각하는 놈들을 잡아가지고 욕하고 비판해서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8월 7일에서 15일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선이 스스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부터 1945년까지 이르는 이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요직에 가고 그런 이야기를 거꾸로 하니까 이번 광복절은 대논란을. 그러니까 8월 15일 날 KBS에서 기미가 옅은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럽니까? 일부러 우리 속상하게 하려고. 근데 그 여사님 고정하셔야 될 게 제가 볼 때 그건 진짜 실수야. 실수예요? 아무 생각 없는. 그러면 7월달에 6월달에 하지. 아니 제가 그것도 설명할게요.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느냐? 1945년 8월 15일은 연합국이 승리한 날이에요. 그건 그렇죠. 연합국이 승리한 날인데 연합국의 승리를 했는데 나비부인이 미군이야. 그래서 미군 2차 세계대전의 미국의 승전과 관련된 우아한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 나오고 나비 부인을 그래서 방송했는데 거기에 그 기모노를 입고 나오는 대목이 잠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실수야. 단순한.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 혹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객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물론 엔화가 싸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온갖 일본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좀 쫙 나오고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냥 이 정권,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고 혹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것을 좀 틀어주고 싶은 딸랑이들이 한 그런 이 기회주의자들 딸랑이들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딸랑이다. 제가 그 나비 부인에 대해서도 그 반대 입장에서 조금 더 부연하면 오늘 반대 입장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아니 왜 그래 반대 입장을 얘기해야 저 사람들의 특징이 보여요. 그 제가 좋아하는 단편 소설 중에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그게 무진기행에 나오는 주인공이 순천 바닷가에 가서 어떤 여성과 산책을 하는데 이 여성이 어떤 개인 날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우중충한 순천만의 흐린 날 저녁에 자기 인생의 미래를 꿈꾸면서 부리는 어떤 개인 날을 부른다는 그 무진객의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찾아봤어요. 네. 어떤 개인 날이 그 나비 부인에 나오는 부친이 옷부인에 그렇군요.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 무진객을 쓴 김승옥의 무진객은 그럼 친일문학입니까? 네? 그런 잣대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오늘 옷을 더워가지고 저고리 안 입고 조끼 입고 왔는데 조끼 일본 옷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이 조끼 입고 왔다고 기모노 할 때 키자와 조끼라고 할 때 키자 같은 한자거든요. 그럼 제가 조끼 있어서 저 친일파입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냐는 거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무차별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푸치니의 나비분 KBS가 틀어도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선에 서 있는 것이 현재 논리라는 거예요. 자, KBS.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거 같아요. 지금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작 윤석열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민주당 인사들을 자꾸 만나고 이러면서 좀 민주당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그냥 그 절대 무오류 거의 뭐 우리 북한의 수령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 본인은 뭐든 다 옳다. 이게 일본이든 무엇이든 경제든 뭐든 경제가 망해가도 자기는 잘하는 거고 일본 뭐 친일과 독도를 내줘도 자기는 잘하는 거고 뭐 이게 문제 같아요. 제일 큰 문제. 저게요. 한국 사회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은 발언은 역사의 연원이 아주 깊습니다. 45년 8월에 해방됐는데 45년 8월 31일 날이요. 그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냐면 그 연합국의 신탁통치 논리에 대해서 반탁은 애국, 친탁은 매국이라는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서 그 미군정과 소련 군정의 그 신탁 통치를 찬성했던 좌익 세력과 안 된다. 우리는 바로 독립해야 된다는 그 반탁 세력이 이제 거기에 친일파들이 대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를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매국 행위자로 규정하면서 그 친일파가 우익과 결합해서 이렇게 생존해온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논리가 이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의 위협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좌경 용공 세력들과 손을 잡고 과도하게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무속 논란이 워낙 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신천지에서 좀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당도 괜찮고 신천지도 괜찮다. 빨갱이가 제일 위험하다. 아 그래요? 기독교에서요? 그러니까 주류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있는데 했어요. 빨갱이 어디 있어요, 빨갱이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빨갱이 망령이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 광복사부터 시작해서 경축사부터 시작해서 그 3일 동안 나온 대통령의 모든 말이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다. 반국가 세력이 있다. 반국가 세력이 있다가 바로 친탁이냐 만탁이냐 그런 느낌이 시작된 아주 연원이 깊은 논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단단해요. 일부러 불안한 심리도 만들고 일부러 뭐 전쟁이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우익 논리의 대표가 그거예요. 친일 이건 무엇이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위협의 제1번은 좌경 용공 세력의 준동이고 북한이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린 연합전선을 펴서 미국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일본과 미국과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일본 편을 드는 모양새를 보여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김태호 차장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중일말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 이거 되게 저는 좀 심각하게 봤는데 이분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냐면 안보실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4번인가 바뀌는데 이분은 차장으로서 계속 안 바뀌고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안보실 운영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인데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저는 일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역사인식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맞습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또 확인하죠. 네. 당연히 맞죠. 아, 맞아요? 당연히 생존은 자기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그 DMZ 휴전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군사력과 네. 일본과의 협력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 건데 지금 김태현 차장이 제일 그 지소미아부터 시작해서 네.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동향을 그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군수 전초기지로서의 일본의 입장, 중국의 확장, 오키나와를 비롯한 확장을 저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지금 미군의 공군력은 오키나와에서 와가지고 평양을 타격해야 되는데 일본과의 그 긴밀한 연결이 없으면은 유사시에 평양을 타격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데 당연히 일본과 군사적인 협정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미래를 풀어가야지. 네. 그런데 어떻게 과거사의 문제로 발목 잡혀가지고 이 현재 현안을 무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차장 말씀, 근데 저게 우리에 유리한 거예요? 일본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 한반도는 생존이 달린 문제고 뭘 없어집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앞만 봐도 일본에 유리한 얘기라고 듣기는데요. 그러니까 뭐 역사를 잊어버리고 지난 건 뭐 사과를 이마했는데 뭐 일본 마음이 더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는 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그 광복 회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밀정이 있는 것 같다. 밀정이 있었다. 그 밀정 간첩의 핵심이 이 양반이 아닌가 싶어요. 아유, 세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그러니까. 한일 국회의원 연맹 회장 때 모리 총리라는 분이 네네네네. 계셔요. 그 모리 총리를 바라봤던 많은 한국의 원로 정치인들이 있어요. 모리 총리와 동시대를 갈아봤던 그 모리 총리를 굉장히 친한파 인사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 사람들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JP였습니다만 왜 모리 총리가 무슨 생각이냐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한국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정책이 관대한데 거기다 알아서 관대하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뭘 계속 날마다 쪼아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게 뭐냐? 실리 외교를 해야지 그렇게 강경 외교를 해서 얻을 게 뭐냐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독일은 끝까지 사과를 하잖아요. 그 독일은 자기들끼리 통일도 하고 외세 위협이 없지만 지금 핵무기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그래도요. 대한민국의 그 역사는 역사고 현재 미래는 미래고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거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호사카유지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독일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가? 독일은 2번 망했기 때문이다. 1차 대전, 2차 대전. 예, 일본은 한 번밖에 망하지 않아서 여전히 제국주의의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2번 망해야 된다. 결국 타고. 이거 무서운 얘기를 하셨네요. 뭐 결국 뭐 그거밖에 제가 볼 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 일본 모든 국민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부가 이 광복절 주간이긴 한데 지금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반대쪽에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저한테 열받으라고. 스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스님 일본 사람 아니십니다. 그러시는 분이 더 열받으라고 제가 스님이 니혼진인 줄 알았어요. 그 뉴진스가 도쿄에 가서 마스다 세이코 노래를 불러가지고 일본을 강타한 게 부러워서 대한민국 전 중년 아저씨들이 마스다 세이코 듣는 나라에서 그 무슨 뭐 광복절 때 잠깐 대한독립 만세를 맞추고 그 마음이 풀립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불러야 됩니다. 저는 요즘 뭐 장마철이기도 하고 뭐 벼락도 많이 치고 그러던데 이 벼락이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추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역사인식이나 지금 야당 전당대회 끝났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아주 감춰진 게 있어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슈가 싹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또 달아줘야 되잖아요. 중요한 내용 어제 결정이 하나 났습니다. 디올백 사건. 결국 검찰청에서 무혐의 결정 내렸어요. 예상된 대로라고 봐야 되겠죠? 예상된 대로 받고 저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윤석열 정권 안에서는 아마 다 재수사 없을 거고 검찰청장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눈빛이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저분이 뭐 그 굉장히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뭐 법부락인가 그거 해가지고 아구찜 얘기하셨던 분인데 그런 현학적인 용어를 쓰시는 분이 저 사건을 뒤집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이 끝입니다.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서는 끝이지만 아마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시간 지나면 증폭시키는 기록으로 아마 작동할 게 되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 박근혜 때는 그 뒤에 최순실 하나로 그렇게 난리치던 우리 국민들이 이 김건희 윤석열한테 왜 이렇게 관대한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일본에 나라 팔아먹어도 지금 가만히들 다 너무 조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가 맞나? 이게 이렇게 있다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물도 98도는 아무런 그 변화가 없잖아요. 100도가 돼야 끓는 것처럼 그렇죠.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을 넘으면 변화가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그 임계점을 이렇게 향해 앞당기는 재촉하는 일이 될 거라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국민들이 조용한 건가요? 아니면 언론에서 조금 더 못하는 거? 옛날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언론에서 난리를 쳤었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언론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시면,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그 어떤 외국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박근혜를 끌어내린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정권을 내주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보다는 언론의 문제 같다 자기는. 그러니까 언론이 이야기만 해줬으면 국민들이 이걸 이렇게 지금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을 텐데 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제 우리가 촛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권이 들어섰다는 거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또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뭐 다른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임계점을 넘는 포인트는 분명히 올 것이다. 당장은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좀 나쁜 것으로 증폭될 수 있다. 두 분 임계점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화제를 조금 돌려봐서 지금 뭐 국가가 경제라든지 민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당대표 한번 회담이 25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 대표 만날지 좀 성과가 있을지 또 만남에 또 바람이 있는지 우리 스님도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근데 이제 저 문제가 제가 이렇게 볼 때 한동훈 대표의 공격 방식은 굉장히 정규군적인데 정규군적인데 저분이 얘기하는 것에 다 그럴듯한데 꼭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 하나씩 있어요. 뭐죠? 아니 생방송으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 생방송으로 하면 유튜브를 찍든지 KBS 심야 방송에 나가야지. 아니 당대표 회담을 하는데 왜 생방송을 해? 생방송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잘 이야기해서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뭐 교류를 하는 게 필요한 것이 당대표 회동일 텐데 그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 하자는 거는 그건 뭐 KBS 심야 방송 토론회 유튜브 찍자는 건데 왜 저런 조건을 했을까? 근데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걸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뭐죠? 완곡히 거절하거나 결렬시키는 방식인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방송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대표 받고 하면 어떠나?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콜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막가기 때문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생방송으로 당대표 회동을 중계하면 그 중계방송을 누가 봅니까? 그 재미없는 거를. 이거죠. 다 받고 30분만 개인 그렇게 하면 돼요. 30분 정도만. 좀 전에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생방도 하고 회담도 하고 두 개 다 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좋은데 그런 조건을 수용해 가면서 굳이 둘이 만나서 무슨 결론을 중대한 만남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뭐 건방지게 조언하는 것 같지만 해도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건방지지 않고. 아니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전면에 걸고 마치 이걸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 굉장히 18 청소년들이 삐져서 하는 말이지. 그러면 스님 이렇게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건다는 거는 결렬시킨 이유는
혹시나 최상병 특검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 최상병 특검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방식. 최상병 특검법도 뭐 예. 자기가 낸 선제적 조건이 있잖아요. 뭐 대법원장이 뭘 임명하라는 네. 거. 그래서 할 수 없는 거를 뭐 제보자를 조사하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넣어놓고 협상이 결렬되면 상대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전형적인 그 거절 전략이기 때문에 그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 아무나 하는 것이냐. 잔머리로만 정치를 하려고 하면 잔머리죠.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받지 말라고 그렇게 결렬시키려고 저러는구나 이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잔머리로 지금 계속 한동훈의 스타일이 잔머리로만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10월 안에 한동훈의 운명이 결정 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쫌팽이 한동훈이 제대로 할까 기대도 안 되고요.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지금 최근 뭐 1, 2년 사이에 걸어온 대선 지고 나서 목에 칼 맞고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지금까지 여기까지 버텨온 게 정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꽃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 내부의 권력 다툼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대통령이 버젓이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잔머리로 정치하려고 하지 마라. 크게 해라. 네. 큰 정치하라.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 주셨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동훈 대표한테 오늘 다들 두 분 다 좀 하라고는 했는데 안 될 거다. 선의의 충고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한동훈 대표 스타일은 저렇게 그 뭔가를 그럴듯한 말로 거절하면서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하는 어떤 시점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딱 그 진격 명령을 내릴 조만간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 꼭 전쟁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그 잘 협상해서 그 좋은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속 빤히 보이는 거절을 위한 조건 제시는 이제 그만하고 그 과거 DJ나 JP 뭐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막 앞뒤 없는 것 같지만 하여간 일단 악수하고 시작하는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면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그 스님 말씀해주신 그 뒤에 단계까지도 생각 안 하고 있을 거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어찌됐건 모면해야지. 최상병 특검 들어오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랑 같은 건데 말은 저질러 놨지. 그러나 했다가는 또 대통령한테 쥐어 박힐 거지. 뭐 잘못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분 얘기 들으면 쉽게 다들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이 이 코너를 잘 듣고 또 재밌게 듣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문 스님 또 양희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